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테크노사우루스의 티라노입니다. 자, 오늘은 원플러스 패드 4. 지난번에 제가 4K에 꽂혀가지고 오포 패드 살려다가 비보 패드 사가지고 그거 보여드렸었잖아요. 왜 막 성능 상태 안 좋아가지고 제가 사기만 그러고 마무리했었잖아. 그리고 나서 사실 댓글에서 막 이거 얘기를 했어도 못 본 척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또 세일을 하냐. 79만원에다가 포인트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체감가 76만원이다 이래가지고 바로 와보았고요. 오늘 기준 가격이 85만원대. 생각해보면은 8 엘리트 젠5에 12 플러스 256에 13인치에 80만원대. 괜찮은 거 아닌가? 아니 내가 머리가 지금 깨져서 그런 건가? 겔탭이랑 아이패드 가격 때문에? 일단 박스는 깔끔하죠. 원플러스 붉고죽죽한 시그니처 색상. 이렇게 이제 옵션이랑 색상 같은 거 같이 써있고요. 초록이라고 해야 되나 민트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밝은 그린 색상이랑요, 브라운이 있길래 저는 이제 제 중후한 이미지랑 잘 맞는 브라운 색상으로 이렇게 가져왔어요. 자, 본체랑 설명서랑 보증서 같은 거. 충전기는 EU 플러그에 11V 7.3A 80W 맥스, 케이블은 USB A to C. 오, 색상이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이게 지금 카메라에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질감이 예전 오포 패드 프로랑은 조금 또 다릅니다. 좀 더 매끈하면서 금속에 뭔가 단단하고 차가운 질감. 야, 이 포골프 일치 뭐냐 이거. 아예 액세서리를 공유를 못하게 하겠다? 에이, 이건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대놓고 양아치 짓이지. 자, 가운데 쪽에는 원플러스 마크. 카메라 3은 전작이랑 생김새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13메가픽셀 f2.2 광각이랑 LED 플래시. 정면 쪽은 가로 모드 기준 센터에 8메가픽셀 f2.0 역시 광각 들어가 있고요. 무게가 그죠? 겁나 무겁죠. 이 전작도 그랬어요. Y900은 물론 비보 패드에 비해서도 무겁고요. 그리고 두께는 대략 이 정도면 6mm라고 보는 게 맞겠죠. 비보 6 프로나 Y900에 비해서는 살짝 조금 더 얇습니다. 자, 포트는 세로 모드 기준 상단에 전원 버튼, 스피커 홀, 하단에 USB 3.2 Gen2 타입C 포트랑 스피커 홀인데 포트는 아래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케이블 끼우면 하단 뜨고요. 좌측에는 아무것도 없고 우측에는 볼륨 없다. 마그네틱 펜 홀더. 그리고 이거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하나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하다가 계속 오포 패드랑 원플러스 패드를 갖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해드리자면, 얘는 원플러스 패드 4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글로벌 버전인 거고 중국 내수용으로는 오포 패드 5 프로거든요. 그러면 얘의 전작의 이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글로벌 버전 이름은 원플러스 패드 3인 거고요. 중국 내수용 버전은 오포 패드 4 프로다. 물론 이제 OS적으로는 살짝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기능이라든지 특허라든지 뭔가 걸릴 것들을 갖다가 빼고 나가거든. 아마 프레임 보관 이런 기능들이 조금 다르긴 할 거예요. 근데 기기 자체는 동일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깔끔하게 한글화가 되는 글로벌 버전을 권장을 드려요. 자, 언어는 한국어가 있는데 지역은 한국어가 없죠. 이럴 때 저는 일반적으로 홍콩을 선택을 하는데 그나마 기능이 막히는 게 제일 덜해요. 자, 뭐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거 2D거든요. 지문 인식도 없고 3D 얼굴 인식도 없습니다. 자, 세팅 완료했고 바로 메뉴로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모바일 네트워크라고 써있긴 하지만 이거 5G나 LTE를 지원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그럼 폰 데이터를 갖다 연동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디스플레이는 색상 모드랑 색 온도 변경 가능. 자, 저격용 톤, 아이폰의 트루톤 같은 기능, 화면 주사율, 짭 스케일링이랑 짭 HDR 지원하고요. 사운드에는 진동 모듈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자, 음장 효과 같은 경우에는 돌비 이런 거 말고 자체 규격. 지금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얘가 전작인 원플러스 3랑 동일하게요. 한쪽에 4개인데 사실상 모듈은 2개예요. 저음부, 고음부 밸런스 괜찮은 편이고 악기 소리 개별적으로 잘 들리고, 출력은 기본빵은 하는 것 같은데 약간 그 레노버 계열에 비해서는 조금 출력이 떨어지는 건 팩트인 것 같아요. 태블릿 기준으로 봤을 때 0티어까지는 아니고 0.5티어 정도? 그 밖에는 고성능 모드 켜주고요. 충전 관련 기능들, 램은 12GB에 12GB 확장 디폴트로 잡혀있고요. AP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5, 스토리지 256, 배터리는 13380mAh. 자, 마지막 업데이트는 있네요. 일단 요거 눌러놨으니까요. 제가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싹 돌려가지고 정리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 일주일 정도 써보고 들어왔어요. 일단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얘는 여러분들 다행히도 비보 6 프로 같은 똥템은 아니에요. 먼저 이 녀석 여러분들 생김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 전작인 원플러스 패드 3랑 해상도, 주사율 이런 게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어요? 재활용을 했구나. 그죠? 근데 이걸 뜯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티피컬 밝기 기준으로 거의 100니트 가까이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오히려 밝기가 Y900 쪽에 더 가깝죠. 색역은 P3. 색 정확도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볼만한 편이고요. 무엇보다 얘는 디스플레이 비율이 아이패드 쪽에 가까워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죠. 실제로 보면은 사실 되게 오묘하거든요. 뭔가 그 겔탭과 아이패드의 중간쯤? 그래서 목적성에 따라서 약간 선호도가 갈릴 것 같긴 해요. 영상용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동 사이즈 대비 위아래 랩톱박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일 거고, 반대로 웹서핑이라거나 독서를 하거나 뭐 필기를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는 가로가 좀 넓기 때문에 확실히 조금 더 덜 답답한 느낌이 들겠죠. 자, 그 밖에 스토리지, 이거는 지금 제가 태블릿 내부를 녹화를 한 거라서 녹화 기능이 먹는 읽기 쓰기 속도가 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해도 충분히 스펙 맞춰 무난하게 나오는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넷플릭스 당연히 글로벌 버전이기 때문에 와이드바인 L1 인증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성능 테스트베드는 늘 하던 그대로 그 환경 그대로 진행을 했고, 이번에는 튀는 값이 없어서 3번만 돌렸어요. 자, 가시죠. 먼저 단발성 테스트. 일단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랑 완벽하게 똑같은 건 없긴 해요. 하지만 둘 중에 굳이 비교를 하자면 비보 6 프로보다는 Y700 5세대에 가깝죠. 긱벤치 5 멀티 혼자 튀어 올라가던 비보 6 프로랑은 다르게 그대로 라인 지키고 있고, 3D 마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단발성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싹 비교를 해봤을 때는 Y700 5세대보다는 한 3에서 8% 정도 낮은 점수, 비보 6 프로랑은 비슷한 것도 있고 확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조금 등락이 있는 편이에요. 자, 이어서 스트레스 테스트 보시면은 싱글은 비보 6 프로 라인 따라가게 되는데, 비보 6 프로는 위아래로 이렇게 살짝 지그재그로 움직이는데 얘는 평행하죠. 하지만 조금씩 조정이 되긴 되거든요. 비보 6 프로 대비 상대적으로 좀 세밀하게 전력 세팅이 조정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멀티에서는 또 Y700 5세대의 라인을 따라가죠. 그러면서 위아래로 살짝 움직이지만 역시나 그냥 평행하게 일자로 그린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그런데 GPU 테스트는 또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일정 비율 맞춰 쭉 내려오다가 온도 제어 한계가 다다르는 시점, 그때부터는 이게 널뛰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보니까 실온 기준에서는요, 오히려 후면이 떠 있을 때는 이게 더 쿨링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한 번 쉬면은 다시 올릴 수 있는 그런 온도가 나오나 봐. 온도가 올라가면은 스로틀링을 꺾고 바로 온도가 내려가면은 다시 점수 올리고, 오히려 바닥에 붙였을 때보다 더 위아래로 등락이 심합니다. 플러스 여기에 제가 비보 6 프로 반행각시 그래프를 갖다가 덮어 씌워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이렇게 보니까 확실하게 얘네 둘의 차이점이 좀 느껴지죠. 그러니까 전력의 피크치는 좀 더 보수적으로 집어넣는 게 맞아요. 원플러스 패드 4가. 그리고 온도 관련해서는 더 민감하고 세밀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8 엘리트 젠 5가 전작인 8 엘리트 대비해서 GPU상 이점은 단발로 돌렸을 때 빡 점수가 나온다. 그러니까 전력을 퍼 먹여가지고 차력쇼를 할 때 빼고는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잖아요. 8 엘리트랑. 아마 제가 여기에 AP 이름을 안 써놨으면 여러분들도 헷갈리실 거예요. 뭐 Y704, Y900 다 때려 넣어도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8 엘리트 젠 5 기기가 40루프까지 가게 되면 거의 이런 식으로 비슷한 점수가 떨어져요. 자, 벤치시 온도는 전작인 오포패드 4 프로랑 굉장히 유사하게 맞춰놓은 느낌. 다른 8 엘리트 젠 5 기기들보다는 확실하게 좀 낮게 세팅이 되어 있는 편이죠. 자, 그러니까 벤치를 통한 전력 추정치를 갖다가 좀 종합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이즈가 13인치, 굉장히 큰데다가 VC가 탑재된 기기가 가진 포텐, 그 예상 포텐 대비 베스트 값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특히 최대 전력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편이다. 자, 하지만 늘 그렇듯 이런 최신 플래그십 AP에다가 전력을 끝까지 그리고 장시간 먹이는 경우는 뭐밖에 없다? 게이밍밖에 없다. 즉, 여러분들 벤치에서 막 찔끔찔끔 전력을 먹이던 스로틀링을 빡세게 잡던 간에 게임 성능만 잘 나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요 녀석 여러분들 재밌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스타레일이 여러분들 8 엘리트 젠 5 오면서 8 엘리트 대비 소프트 프레임은 떨어지는 대신 먹는 전력이 확 쪼그라들었었는데, 얘도 지금 그 추세가 그대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게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뭔가 모르겠어요. 프레임 튀는 걸 인식을 해가지고 전력값을 갖다가 바꿔주는 건지, 유독 게임 구동 초반에 스터터링이 좀 많이 몰리거든요. 여기서 좀 많이 깎아먹을 거예요. 뒤쪽은 제가 생각했을 때 스터터링 기준으로는 비슷합니다. 평균 프레임이랑 전력은 비보 6 프로랑 거의 비슷하죠. 그냥 딱 스테디한 AP의 특성을 따라서 가는 모습인데, 게임을 바꾸면 살짝 얘기가 달라집니다. 명조는 스타레일에 비해서 CPU 성능이 조금 더 많이 반영이 되는 게임이거든요. 느낌이 살짝 좀 다르죠. 이제는 진짜 뭐랄까, 벤치에서 성능을 테스트를 할 때 전력 막 있는 대로 매겨가지고 빵 터트려가지고 점수 좋게 보이게 하는 거. 3D 마크에서 온도가 어떻게 치솟던 말던 20루프만 악착같이 버텨가지고 유지율 좋게 보이게끔 찍는 거,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전에 단발 봤을 때 비보 6 프로가 Y700 5세대랑 얘를 앞댔었잖아. 근데 게임 성능이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냐고.
전력상으로 지금 차이가 0.7W 정도 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오차 범위에서 살짝 벗어나는 수준? 이거 전력 더 매겼다고 성능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없어요. 플러스 마지막으로 마비노기 모바일. 이 게임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8 엘리트보다 8 엘리트 젠5에서 더 성능이 안 나오는 게임입니다. 전작인 오포 패드 4 프로보다 살짝 낮은 프레임, 더 높은 전력 소음, 플러스 비보 6 프로에 비해서는 압도, Y700 5세대에 비해서는 소폭 떨어지는 퍼포먼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러분들 원플러스 패드 4의 게임 성능은요, 그 게임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됐었던 비보 6 프로랑은 좀 가닥이 다른 겁니다. 동 AP가 탑재된 게이밍 기기인 Y700 5세대에 비해서는 분명히 떨어져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전작 기준으로 봤을 때 Y700 4세대랑 오포 패드 4 프로랑 비교를 한 다음에 오포 패드 4 프로가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잖아. 원래 게이밍 기기인 Y700이랑 이런 일반 13인치 태블릿이랑 비교를 하면은 게이밍 기기의 성능이 더 잘 나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딱 그 정도의 갭, 그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얘 가격이 얼마다? 85만 원이다. 때문에 이게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상해져요, 포지션이. 게이밍 기준으로 봤을 때는 Y900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아주 비슷한 성능이 나오고, 그 안에 뭐 GT13 이런 애랑 비교를 하게 되면 1.5개 값이죠. 직전작인 오포 패드 4 프로랑 비교를 하더라도 옛날 가격 생각을 하면 이거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 이 녀석은 누가 사야 되느냐? 나는 가성비고 뭐고 그런 거 상관없어. 겔탭도 이제 디미시티 들어가는 마당에 스냅드래곤 플래그십 AP가 들어가는 태블릿을 구하는데 13인치대의 안드탭 끝판왕을 원해. 그러면은 사세요. 딱 맞습니다. 만듦새, 디스플레이, 스피커, 전력 세팅, 쿨링 솔루션, 뭐 하나 딱히 흠잡을 데가 없어요. 굉장히 훌륭하게 잘 뽑아놨어요. 다만 시대가 이렇게 변하면서 막 SSD 값, 램 값 올라가고 기기값 다 올라가잖아요. 플러스 하필이면 그때 업데이트된 AP가 성능 향상 부분이 미미했잖아. 게임에서는 오히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 그게 발목을 잡는다. 그러니까 그 Y700 5세대랑 4세대랑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어떤 걸 살까를 고민을 할 때 성능이 비슷한 건 아는데 이런 기준을 갖다가 대입해서 고르게 되잖아요. 이 정도 성능 차이, 이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데 신상을 살 거냐 말 거냐. 야, 그래도 기기는 신상이지. 그러면은 원플러스 패드 4로 가시는 거고, 혹시 미친 거야? 중국 탭에다가 80이나 지른다고? 그건 에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포 패드 4 프로도 살짝 좀 에바예요. 지금 가격 아싸라게 확 내려가지고 프로 13, GT13, Y900 이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포 패드 4 프로라든지 원플러스 패드 3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바꾸실 필요 없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하이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다음 주부터 중국 출장도 가고 가족들 휴가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 1, 2주 정도 여러분들께 영상을 못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쇼츠 같은 것들은 많이 만들어놔가지고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이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렇게 롱폼 영상을 갖다가 당분간은 좀 못 올릴 수 있다라는 점, 그 마음 압니다. 또 절 보고 싶을 수도 있지. 그러면은 옛날 영상을 한번 싹 다시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기억이 새록새록 나면서 그랬었구나, 네가 그랬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잘 먹고 잘 쉬고 해서 알리 좋은 일도 가져오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